지난 2006년부터 동결된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심정지 환자 수용을 거부한 KBS 보도 이후 부산시와 지역 의료계가 부산 전체 응급의료센터가 심정지 환자를 반드시 수용하기로 대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을 두 달이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도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 험지 출마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부산 첫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 부산입니다. 19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오늘 내년 대학 입시에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0,000명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안보다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합니다. 2006년부터 3,058명 수준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5,000명 부족할 것이란 추산을 근거로 10년간 인력 10,000명 추가 확보를 위해 증원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우선 배정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들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대대적 증원 규모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 필수 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수가 불균형, 사법적 부담 등의 영향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총파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요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 파업 대신 국민과 환자협회에 있어달라고 거듭 촉구하며 다만 불법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의 한 60대 여성이 응급 상황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뒤 안타깝게 숨진 사건이 있었죠. 심정지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한 저희 KBS 보도 이후 부산시와 지역 의료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 전체 응급의료센터가 심정지 환자를 반드시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옥천 기자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한 60대 여성. 불과 1.5km 앞 병원을 두고도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 이후 파장이 커지자 부산시는 지난 2일 부산 지역 응급의료센터 6곳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 의료계는 해당 병원이 심정지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심정지 환자는 4분 이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부산시와 응급의료센터장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반드시 환자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부산시는 또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점검하고 응급 환자 이송과 진료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응급의료 체계를 연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든지 그런 지침을 같이 만들고. 그러나 이미 지역의 필수 의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 무조건 수용은 현실성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자체가 과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자, 방금 모신 응급실 뺑뺑이 사건 취재한 김옥천 기자와 함께 의료 공백 대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한 해당 대학병원에서도 관련한 대비책을 마련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60대 심정지 환자에 대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대학병원도 자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환자를 받고 응급실 내에 있는 환자를 운반하는 카트, 이제 스트레처 카트라고 부르는데 예. 거기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제공한다. 이런 지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와 의료계가 마련한 최단거리 응급의료기관 심정지 환자 즉시 수용, 이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심정지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숨진 이 60대 여성이 이 진료를 제때 받지 못했던 건 그 당시에 그 응급실에 필요 의사 인력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지금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심정지 환자를 일단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이제 이번 대책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예.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 또 그중에서도 응급의학과와 같은 필수 의료가 지방에서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들의 부담만 좀 키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고 예. 그러면 응급의료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도 더 심해질 거라는 지적인데요. 반드시 수용한다면 수용을 했으니까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은 사라지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이 환자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생명을 구한다는 응급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서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의사라고 해서 자기 모든 환자를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앞서 보도한 대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 이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응급실 상황이 이렇게 개선이 되려면 인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의대 정원이 확대되기 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서 3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첫째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예. 주장했습니다. 60대 여성이 수용을 거부당한 대학병원도 당시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적어도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는 기준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 인력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은 정부가 공인한 상급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현재 상급 종합병원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하는데 예. 이 지정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병원 내부 사정을 살펴서 체계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이 계속 소통하고 교류를 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부산시가 일단 내놓은 응급의료지원단 신설, 이건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담긴 대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부산 지역 의료체계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응급의료 쪽 전문가를 모아 부산의 특성에 맞는 응급체계를 연구하고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환자가 수용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전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예.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어디로 전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소방 119 구급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표적 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료지원단이 일단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무려 제2의 도시지 않습니까, 부산은.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서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은 더 이상은 없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보도국 김옥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980명의 특별 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현예슬 기자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대상자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24명이 포함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댓글 공작 사건으로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여권 정치인은 김승희 전 의원, 야권은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이 복권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또 민생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3명과 운전업 종사자 160명 등도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으로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해 정치 갈등을 일단락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형사범 사면으로 이들이 생업에 복귀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내일 시행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법정 이자율을 훨씬 넘어선 최대 연 2만 7천%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빌린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에게 강제 추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해가며 돌려막기를 유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아란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숫자가 빼곡히 적힌 메모장이 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받을 이자와 원금 내역입니다. 장부나 메모지로 다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메모지 3개. 이 대부업체는 미리 확보한 신용 정보를 토대로 평소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를 골라 돈을 빌려주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급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 돈을 빌려주면서 첫 이자를 떼고 다음 주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주 돌려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만에 원리금이 2억 원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20%지만 최대 2만 7,000%의 폭리를 챙겼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돌려막기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요금제 제가 상환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를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개받고 다시 상환하고 소개받고 상환.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600명에게 315억 원을 빌려주고 60억 원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3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4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대한 이자를 뽑아내기 위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강제 추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의 대부업 범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고,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파악해 몰수 추징하고 어떻게 신용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일본 오사카를 출발해 부산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16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80여 명이 타는 여객기였는데 승객들은 기내에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 새벽이야 호텔로 이동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공항 탑승 수속대에 모인 승객들. 항공사 측에 강하게 항의합니다. 아니 지금 비행기 안에 3시간에 우리는 5시에 수정해가지고 어제 저녁 7시 20분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비행기가 이륙에 실패했습니다. 엔진 이상이 이유였습니다. 180여 명의 승객들은 좁은 기내에서 3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큰 안내 없이 다시 회항했다가 또 계속 기다리라고 말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도 2시간 넘게 기다리다 자정이 넘어 호텔로 이동했고 하룻밤을 보내고서야 다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약 16시간이나 늦게 이곳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갈 뻔해가지고 다른 항공사 대체편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연락도 없었고.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을 기내에 대기시킨 건 엔진 점검 후 되도록 빨리 출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객이 많아 호텔 객실 배정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기체 결함이나 엔진 고장 등으로 지연되거나 결항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14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경남의 대형 조선소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안전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30대 잠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작업 지시서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하청업체가 가짜 명단을 올렸고 원청은 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지 2주도 안 돼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작업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격증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봤어도 사실 이 사고는 터지지 않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지난달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현장을 둘러보던 60대 노동자가 2.5m 높이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고, 최근에는 통영 HSG 성동조선에서 50톤급 크레인이 넘어져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거제와 통영 대형 조선소에서 숨진 노동자만 4명입니다. 숨진 4명의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조선업계의 뿌리 깊은 원하청 구조가 중대재해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현재 최대 4년치에 달하는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호황입니다. 하지만 조선소들이 부족한 인력을 다단계 하청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진단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 생산 공정의 80%를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하청 다단계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청의 고리가 늘어날수록 안전관리의 강도는 헐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안전관리자 확보도 생각만큼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절차도 사람이 적을 때 기준으로 돼 있어 신경을 그만큼은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조선소 3곳의 책임 범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4월 총선이 2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진 험지 출마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은 부산 첫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만 5선 부산진갑 현역인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의 희생 차원에서 서 의원에게 북강서 갑 출마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서 의원은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북강서 갑은 국민의힘 험지로 분류되는 곳으로 이번 총선의 중요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병수 의원이 자리를 비울 부산진 갑에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공식 출마를 선언해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 정성국 전 한국교총회장 등과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을 평가할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 진행할 면접을 거쳐 단수 후보를 추천하거나 경선을 벌일 지역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출신 신윤 인사들이 여당 텃밭인 양지에 쏠린다는 비판 속에 전략 공천 대신 경선을 확대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후보자 면접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선 서동구 최영욱, 부산진을 이현, 북강서을 변성환, 해운대갑 홍순원 후보를 단수로 공천했고, 금정구에선 두 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필승을 위한 선봉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야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총선에서 맞붙을 각 지역구 후보자는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황새가 6년 만에 관측된 울산 인근 마을에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를 두고 환경단체와 공사업체 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건 기자입니다. 기다란 목에 구분대 없이 쭉 뻗은 검은색 뿌리가 쉴 새 없이 논바닥을 쪼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우리나라 텃새 황새입니다. 황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데 울산에서 관측된 건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황새는 다리에 인식표가 없어 야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황새가 털을 잡은 곳에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와 공사업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전기차 공장 건립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논에 넓게 퍼뜨려 지대를 50cm 높이는 것입니다. 공사업체는 구청에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신고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한 사안이라며 규정보다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해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민원 사항이 있을까봐 싶어서 세lun기도 직접 오늘 설치를 했어요. 자기들 자기 땅에 자기가 흙을 매립을 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하던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반면 환경단체는 논이 메워지면 황새 먹이가 사라지고 공사 차량이 오가면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황새가 떠날 수 있다며 대체 서식지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성토가 되게 되면 황새들이 저기 찾는 먹이터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황새가 이제 이 마을을 떠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운영 중에 있고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자,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죠.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영세 사업장에서는 우려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이제 동네 식당이나 빵집 이런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산업 현장에서 안전불감증 등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의 5명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 유예기간을 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1월 27일 날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확대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뉴스에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사고가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안 두셨을 텐데요. 아무래도요. 이제 업종과 관련 없이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이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야외 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가 상대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업종에서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5인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라는 거를. 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이 사업장 적용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이것을 유예하기 위한 개정안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업주가 이 확대 적용을 이렇게 이제 일단은 좀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법이 확대 적용이 되면 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서
중소 영세 사업주들이 과도한 책임 부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인력을 더 줄여서 5인 미만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금 현재 94% 정도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처벌 대상이 많아질 것을 좀 우려하고 있고 또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맞추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31일에 확대 시행 닷새 만에 부산 한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또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저희도 보도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여서 더 안타까움을 좀 더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부산 기장에 위치한 그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10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난 뒤에 전국 첫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집게차와 같은 하역 운반 기계를 이용해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작업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고 또 작업 지휘자 등을 지정해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작업 반경의 출입 금지 등 뭐 안전 조치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고 당시 최소한의 안전 장구인 안전모도 쓰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확대 적용이 됐을 때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부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얼마나 되고 이곳의 그 산업재해 실태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적용되는 사업체 수는 전국적으로 보면 83만 7천 개, 종사자 수는 한 8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의 추가 적용 대상은 4만 8,500개 정도 될 거고 종사자 수는 54만 7천 명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대재해 사망자 76%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부산 건설업의 공사 금액별 사망자 비중 추이를 보면 공사 금액 50인 미만 사업자 사망자 비중은 2018년도에 58.8%에서 2022년 73.1%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던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망자 비중은 2018년 41.2%에서 2022년 26.9%로 많이 감소를 이 부분은 했습니다.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50인 미만에서 이 재해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이 데이터로 명확히 그렇습니다. 증명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2018년부터 그 공사비가 아까 50억이라고 하셨나요? 그 이상은 줄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들은 현재 부산에서 보면 줄어들고 있다. 유효하다, 유효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일단 대기업은 뭐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하지만 지금 뭐 중소기업이나 이 자영업자 분들 이분들이 이제 좀 걱정인데 그러면은 사업장 규모별로 이 적용 기준을 좀 차등적으로 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들과는 달리 안전관리자를 두거나 또 안전전담 조직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경영 책임자의 의무 내용이나 책임 범위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체적으로 좀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인 또는 30인 미만은 유예하자거나 기준을 달리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50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 생명을 담보로 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확대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된 사업장에서 당장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무조건 처벌만을 이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산재 예방을 산재
예방하는 활동에 노력한다면 불행한 사고가 나고 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지방노동청이나 부산시가 설립한 저희 부산노동권익센터 등 찾아보시면 많은 곳에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산재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또 우리 회사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면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대한 자가진단을 해보고 사업장에 따라서 보유한 기계, 기구, 또 공정과 또 작업 방법들이 굉장히 다르니까 우리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법안이 처벌도 처벌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예방이 그렇습니다. 본 취지라는 걸 좀 사업주들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방이 되면 솔직히 처벌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활동들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혼란이 있다는 건 사실은 유예 기간 동안에 정부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부가 지금 좀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해주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노동부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진단해보는 금방 말씀드린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이제 올해 안으로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뭐 컨설팅, 교육, 뭐 기술지도 뭐 이런 것들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재 사망 사무는 국가 사무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부산시의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지자체와 충분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쭉 들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산재 비율이 계속 산재 재해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서병수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구입한 제품들을 따라서 구입해본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최근 한 재벌 인사가 행사장에서 입은 의상입니다. 명품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0만 원대라는 가격이 알려지면서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이처럼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등을 따라 구매하는 디토 소비가 요즘 화제입니다. 디토 소비란 나도라는 뜻의 라틴어 디토와 소비의 합성어입니다. 단순 모방보다는 본인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에 맞는 대상을 찾고 그 대상이 구매한 제품을 따라 사는 소비 트렌드를 뜻하죠. 디토 소비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 Z세대와 SNS를 타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틱톡에서 9억 회나 조회된 영상입니다. 화재로 차량이 전소했는데요. 차량 안에 있던 텀블러 뚜껑을 열자 얼음이 하나도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 엄청난 화재를 모았죠. 이 영상을 통해 텀블러를 제조한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 약 976억 원의 매출이 4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텀블러가 인기를 끌자 제조사는 밸런타인데이 기념 한정판 제품을 내놓았는데요. 이 제품이 Z세대에게 인기를 끌면서 미국 내에서는 품귀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 6만 5천 원의 컵은 중고시장에서 70만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고 국내에서도 이 브랜드의 거래액이 150% 급증했습니다. 국내 제품인 냉동김밥도 디토 소비를 타고 판매량이 무섭습니다. 지난해 냉동김밥을 먹는 영상이 SNS에서 게재되면서 미국 전역의 500여 개 대형마트에서는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토 소비가 확산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유통 채널과 정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소비자가 하나의 제품만 구입하려 해도 제품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이 때문에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소비에 동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됩니다. 또 디토 소비는 그대로 따라 사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성비, 즉 시간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불황이 계속되는 요즘 유명인이나 특정 콘텐츠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찾는 디토 소비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디토 소비가 일종의 과시 소비, 또 충동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분별력 없이 따라서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또 그것을 SNS를 통해 과시하면서 이 현상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건데요. 무분별한 디토 소비가 오히려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소비 트렌드 역시 넘쳐나고 있는데요. 본인에게 잘 맞는 소비 성향을 찾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종일 잔뜩 흐린 하늘이 함께한 하루였습니다. 부산은 현재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고지대에선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비나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빛이 개겠고요. 대체로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시작하며 오늘 같은 시각보다 약 2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9도 안팎까지 훌쩍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별 알맞은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양산이 1도, 울산이 0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10도, 울산 7도 안팎 예상됩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대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당초 1,000명을 넘어 예상보다 파격적인 증원이 추진됐자 의사단체들은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N수 열풍 등 지금보다 더한 의대 쏠림 현상 부작용도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더는 의사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의대 정원이 의료 개혁의 시작이길, 또 원활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